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 단행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사면에 관한 소식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인, 공직자 부패 범죄, 강력 범죄 배제됐고요. 정치인 가운데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이 됐습니다. 당초 정치인도 배제될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봉주 전 의원만 포함된 이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범죄를 전면 배제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어려운 처지의 수용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드릴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우성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박상기 법무장관 설명은 들었는데요. 오늘 단행된 사면의 특징,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청와대는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예.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관계자하고 연락을 해봤더니 장발장 사면이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장발장이요? 서민 생계형 사범을 사면하는데 또 우리 감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하나의 얘기를 특징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예. 다른 하나는 강조하는 것은 그 사면심사위원회가 예.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절차를 다 가동을 해가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면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법무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기구인데 사면 상신 권한을 법무장관이 행사를 합니다. 그럼 법무장관이 사면을 상신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게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자문하는 기구가 사면심사위원회인데 이 기구를 아주 실질적으로 가동을 했다. 이 두 가지 점을 청와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누구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용산 참사 관계자들 25명. 이것은 그동안 시국 사범 또는 시국 사건, 이른바 공안 사건과 관련된 사면은 제 기억에는 박근혜 정부 내내 5년 동안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 공안 사건, 시국 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졌다는 점, 이것이 아마 특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 가운데는 정봉주 전 의원만 포함됐다. 당초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한상윤 전 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렇죠. 정치적 색깔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배제하자는 그런 취지가 여기서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경제인도 다 배제가 됐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특사라고 하면 사법부의 결정을 일시에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특권층을 위한 특사였다. 예. 그래서 특사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항상 내놨던 이유가 뭐냐면 경제를 위해서 또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돌이켜볼 때 그렇게 해서 특사해서 우리 한국 정치가 안정됐느냐, 경제가 좋아졌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이 특사가 실질적인 특사다. 왜냐하면 생계형입니다. 여기서 제일 주목하고자 하는 거는 165만 명인데 여기서 가장 많은 부분이 운전면허증이에요. 그거는 특별사면과는 별개로 이루어진 특별감경. 그렇죠. 예. 거기다 또 어업권 같은 예. 거. 이 사람들은 이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어업권이 없으면 생활을 못하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저는 더 큰 중요한 165만 명이나. 그렇죠. 더 중요한 어떤 대상이라고 보고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국면의 어떤 특사가 물꼬가 터졌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는 아마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저런 조치를 받은 분들이 아마 이번에 특별 감면 조치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자막이 나갔었는데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그리고 이석기 전 민주노동당 의원, 이런 사람들은 배제가 됐는데 아마도 논란을 피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저런 분들이 사면 대상에 오르면 야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게다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야당 쪽에 있는 인사들도 어찌됐든 균형을 좀 맞춰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부담이 됐을 테고, 그런데
나름대로 뭐 이번에 사면의 의미 부여를 하면서 서민 우선이라고 하는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민생과 통합이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민생을 진짜 이룰 그 기업인들에 대해서 조치가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워요. 이게 단순히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가 동력을 얻고 하려고 하면은 뭔가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에 대한 일정 정도의 그 페이버를 좀 주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통합이라고 사면이라고 하는 게 원래 시작된 게 정적에 대해서 일정 정도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통합이라고 하면은 정치인들에 대한 그 통합 이런 부분들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에 경제인도 없고 정치인도 없다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사면의 본질적인 의미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생각은 듭니다. 예. 붙여서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 그 이제 여권 내에서 정치인 가운데서 이 사람은 포함될 수도 있겠다라면서 검토해왔던 사람이 아마 한명숙 전 총리, 그다음에 이광재 전 예. 강원도지사 이 정도가 여권 안에서 그런 의견을 실제로 제기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있었죠. 예. 근데 아마 배제된 것은 이 한명숙, 이광재 이 두 분의 경우에는 그 선거법이 아니고 그 정치자금법 관련 위반 혐의입니다. 그래서 돈과 관련된 혐의였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제외되지 않았을까 싶은 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국 사건과 관련해서 유독 이제 용산 참사 부분만이 포함이 됐는데 제주 강정마을 분들은 포함이 안 됐죠. 그렇죠. 예. 지금 통상적으로 기억이 나고 있는 그 공안 사건 또는 시국 사건으로서 포함될 수 있겠다라고 검토됐던 것이 이 용산 참사 사건 이외에 제주 강정마을, 그다음에 경남 밀양의 송전탑,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은 사드 반대 집회, 경북 성주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셨던 분들. 시위 이런 분들이 이제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냐라는 일종의 대상자죠. 예상 대상자에 포함됐을 수 있었는데 강정마을 사건의 경우는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하는 싶은 수사나 생각도 재판이 들고. 아직도 진행 중인 사안에 예. 대해서는 특별 사면에서 제외시켰다. 예. 이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특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건 종결된 거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나 뭐 용사 우리가 아는 부분은 이 두 부분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그 이름도 모르는 부분인데 특사 전체적으로 6,444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이미 종결된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가 이제는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사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됐다라고 한 부분에서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통합. 왜냐면 여기서 이제 농성자들 5명이 죽고 경찰도 뭐 1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 부분 이제 어떻게 하면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1년을 11년에 들어 12년 만기 출소했어요. 그런데 이제 10년을 사실상 국민권을 못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한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도 다수가 지금 청원을 했고 그래서 아마 유일하게 지금 포함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당 의원들도 청원을 했다는 거죠? 예, 김우석 부소장 어떤 얘기 하시려고 하세요? 특별 사면은 원래 그 형이 종결돼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특징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그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안 됐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고 사실 그렇게 그 얘기는 되면은 이 얘기죠. 그 제주도 강정마을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이미 이런저런 형사상의 절차가 다 끝났는데 아직 다른 분들이 이런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그 해당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하지 않았다 이런 설명인 것 같아요. 예, 그건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예. 사실 2번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가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하면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대목 6,444명이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데 정봉주 전 의원은 왜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느냐 이 부분 아마 야당에서도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정봉주 전 의원은 어떤 정치인이죠? 일단 그 고소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2007년도 대선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그 아마 혐의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이제 BBK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당시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2001년도에 결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측근인 그 김백준, 당시 이제 MB의 집사다 이렇게 불렸던 그 나중에 총무비서관이 됐죠. 청와대 이분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그 회사 운영에 관여를 해왔다 하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 당시 여당으로부터 사실과 다르다 해서 그 허위사실 유포로다가 고소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1년형을 선고받고 2011년도에 확정을 받고 2012년도에 이제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따라서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2022년까지 정상적이라면 2022년까지 이제 어떤 선거라든가 이런 데 출마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피선거권 부분이 풀린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정치적 재기의 발판이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금이 보면은 그 이른바 그 이제 정봉주 의원의 또 다른 별명이 이제 MB 저격수 아니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상황이 다스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스는 누구 것인가 하는 것을 이슈화시켰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관고리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식의 해석이 가능하고 야당은 이 부분을 또 거꾸로 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역구가 노원구였습니다. 노원갑이었는데 네.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의원직을 내놓은 지역이 노원병 아닙니까? 같은 노원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6월 달에 그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아닌가 조금 전에 정봉주 전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CG 화면이 나갔었는데 최근에는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었는데 방송인, 팟캐스트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SBS 라디오에서 지금 정봉주의 정치 쇼를 진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자신이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니까 정봉주 전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복권 오늘 같은 날이 과연 올까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지난 겨울 광장을 밝혔던 촛불 시민 그리고 함께 걱정해 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기는 꺼져 있고 자신 SNS에 저렇게 글을 올렸고 카카오톡으로는 뭐 이미 짧게 대화는 주고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남긴 글자에는 아직 답을 주지는 않았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의 특별 사면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봉주 전 의원만 포함시켰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역시 BBK 문제가 크겠죠. 사실 그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뭐 복권 이렇게 하니까 로또 복권 탔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예. 굉장히 파격적인 나홀로 사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파격적인데 보면은 지금 야당에서 코드 사면이라고 얘기하면서 보훈 사면이란 얘기겠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BBK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죄명도 사실은 그 BBK에 대한 명예훼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적으로 사면을 하고 그 다음에 공격수로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또 하나는 역시 보궐선거에서 카드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정봉주 하나였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근거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당에게 사면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분들은 다 배제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유독 돈과 상관없고 다른 카드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 그런 분으로 정봉주 의원만 사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 교수님은 이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사실은 형기가 다 치러지고 그것도 이제 10년 동안 19대, 20대를 그 선거를 못 나갔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한 겁니다. 다른, 지금 정치 사범 중에서 이런 정도의 어떤 이런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허위사실 유포라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BBK, 지금 다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이 부분의 상징성은 분명히 두고 아마 이 사면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정봉주 의원이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할 것 같은데 이것을 뭐 정치적으로 뭐 예컨대 지방선거다. 뭐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몇 달 남지도 않았어요. 뭐 나온다 그러면 서울이나 뭐 예컨대 무슨 뭐 경기도 이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뭐 거기에 유력한 후보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특히 서울 지역에 있는 노원병 이런 그런 데 쪽에 거론되는 오히려 거 가까울 아니겠습니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뭐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청와대가 그걸 다 노리고 했다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할 때가 됐고 또 다수의 문제가 또 부각이 된 상황에서 이런 상징성을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전략적 판단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운동해서 복근도 만들어 오고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유명해지고 자신이 운동하는 모습도 맞습니다. 저 SNS에 올리고 그래서 상당히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특별 사면 복권이 돼서 정치활동 재개하면은 방송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갑자기 드네요. 출마를 이제는 염두에 둔다 그러면 예. 당연히 공직선거법에 따른 방송 출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규제를 법적으로는 뭐 받겠죠. 다 내년 한 2월까지는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은 이제 방송인처럼 그렇죠.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부를 정도고 그리고 참고로 오늘 라디오 SBS 라디오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시 반에 저희 정봉주의 정치 쇼라는 거를 예. 방송을 하는데 오늘 방송이 예정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생방송인 줄 알고 이제 서울에 있나 보다 했는데 발표 나오는 거 보니까는 녹음 방송. 외국에 있어요. 예,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SBS 라디오를 청취하신 분들은 오늘 거는 그냥 녹음이다. 라디오국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녹음해놓고 한 소년 특집용이었다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아직 작가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바빴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예, 예. 정봉주 전 의원과 연락하기 위해서 작가들 통해서 연락을 취한 분들이 많은데 SNS를 보니까 말이죠. 정봉주 전 의원이 방송활동뿐만 아니라 쇼핑몰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쇼핑몰에서 근무한다고 돼 있고 이런저런 제품들을 써달라 이런 거 참 좋다 이런 글들도 올렸던 기록이 있는데 하여튼 정봉주 전 의원 오늘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는 야당에서는 이런저런 비판적인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야당 반응 살펴보기 전에 아까 장발장 사면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발장 사면의 예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까 우리 기자가 올린 걸 봤더니 17개 소세지를 훔쳤던 사람, 또 과자 한 봉지 훔쳐서 수감 생활한 사람, 이런 사례들, 시가 5만 원짜리 중고 핸드폰 훔쳤다고 징역 6개월 복역한 사람, 뭐 이런 분들이 장발장 사면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소세지 17개 훔친 사람이 과자 한 봉지도 같이 훔친 사람이에요. 같이 훔친 사람인가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를 받냐면 8개월. 징역 8개월. 그리고 아까 누범이었던 모양이죠, 여러 아니요, 번. 그거 하나입니다. 딱 초범이에요. 초범인데 징역 네, 초범, 8개월을. 징역 8개월. 원래 초범일 경우에는 단순한 절도일 그렇죠. 경우는 보통 그렇게 선고 안 하는데. 그 정도까지 안 예. 받죠.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이제 아주 혹독하게 징벌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 또 한 가지가 이제 5만 원짜리 핸드폰이라면 거의 쓰지 않는 핸드폰이거든요. 그렇죠. 예. 6개월 받았어요. 징역 6개월. 그렇죠. 크랩트랩 뭐 예. 우리가 얘기하는 킹크랩인가 뭐 그거를 2개 훔쳤는데 그것도 6개월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뭐를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강박이 심해서 이런 범죄는 범죄 당연히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고 하지만 이런 과도한 징계 부분을 조금 감면해주고 사면해주자 뭐 그런 취지가 이번에 어떤 특별 사면에서 가장 강력하게 좀 부각시키고자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저는 공감을 합니다. 장발장 사면 레미제라블인가요? 장발장이 등장하는 예, 그렇습니다. 예,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은 그때 빵을 훔쳤던가요? 빵을 훔쳐서 빵을 훔쳐서 아니, 촛대는 예, 나중에 훔친 거고요. 이건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갑자기 장발장 사면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빵을 훔친 것 같은데 하여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포함된 이번 특별 사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법치 파괴, 코드 사면, 분열과 갈등을 불러올 것이다. 비판적 반응을 내놨고요. 국민의당 첫 사면, 국민통합 미흡, 정치 경제인 배제 원칙 어겨. 국민의당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정봉주 전 의원 포함시킨 데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권의 반응을 본다면 박문신 의원, 어쨌든 특별 사면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들도 취임 첫 해 늘 단행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야당의 반응은 이렇게 예상됐던 반응이라고 그렇다고 볼수 있을까요? 봐야죠. 기본적으로 그건 보수의 이념 체계하고도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거는 법치주의라고 하는 그런 근간을 기본적으로 사명권이라는 것하고는 일정 부분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근본 취지에도 불구하고 항상 모순되어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이제 관심사는 정치인 중에서 한 명이 됐는데 왜 정봉주냐 하는 부분이 이제 결국 논란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서로 상이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야당이 지금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이제 사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집요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 지금 정상적인 생활 다 하고 있잖아요.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선거권이죠. 피선거권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피선거권 10년 제한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만든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건 왜냐하면 선거법을 위반해서 정치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형을 다 살고 형이 확정된 이후에 형을 다 살았다는 이유로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국민적 여론을 반영해서 그런 법 조항이 만들어졌는데 특별 사면을 통해서 만약에 어쨌든 5년 이상 시간이 지났다고는 하지만은 중도의 그 피선거권을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당초 이 법조항을 만들었던 정신과는 좀 어긋난 것 아니야.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어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상 그 전에도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혜택을 받았어요. 형평의 그렇죠. 문제. 그런데 요번에 이제 정봉주 전 의원만 갖고서 이렇게 막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특사, 특별 사면 사례하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미 다 풀린 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한다는 건 좀 과거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것이 이번 선거와 맞물려 있지 않는다면 이렇게 세게 하지 않지 않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김우석 부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예전에는 여야 균형을 항상 맞췄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 편 사면해 주려고 하면 적진에게도 사면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딱 정봉주 의원 한 분만 사면을 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할 거는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였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게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그거를 신경 안 썼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너무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결국은 정봉주 의원을 지방선거 이번 재보궐선거와 연결짓지 않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석 부소장처럼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저희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와대나 법무부의 설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건가요? 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느냐 정봉주 전 의원. 일단 그 논리는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요청이 많았었다, 청원이 많았다 하는 부분을 일단 야당 의원까지 서명한 청원이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간상으로 그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5년이 지났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제 주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어쨌든 간에 정치 활동 재개가 가능해졌는데 이번 특별 사면에서 많은 분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도 정봉주 전 의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던 정책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하는 그런 TF가 구성이 됐었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와 통일부의 TF의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외교부는 고위급 협의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했으며 그 내용을 공유받으면서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절차로 위 결정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공식 의사 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결정의 정당성을 저해하고 향후 개성공단 재개 등의 우리의 입장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오태규 먼저 나갔던 위안부 합의 TF 위원장의 발언은 외교부가 직접적으로 이런저런 의견을 개진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 청와대가 위안부 합의 주도했다. 이런 발언이었고요. 잠시 연결이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만 김종수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의 발표 내용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결정이 됐다. 그래서 이런 결정의 정당성을 저해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미 발표는 다 이루어졌고 여러 이런저런 분석들도 다 이루어졌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재론하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국민적 공감대는 그 다음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 하지만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만 갖추고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문제 삼기가 어려워요. 정책은 뭐 틀린 정책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뭐 이번에 개성공단도 마찬가지고 위안부 문제도 합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절차적인 즉 시스템을 통해서 정책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구두로 결정된다거나 서면도 아니고 법률이 정한 어떤 테두리 속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혁신위원회 같은 데서 이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저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뭐가 오류였고 어떻게 해서 잘못된 건지를 분명히 규명하는 것만이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 기초가 되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정치권에서는 최근에 이루어진 외교부와 통일부 내부 검증 TF의 발표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어서 개성공단 폐쇄 결정도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작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였다고 하니 오히려 허탈해지기까지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 개입한 전 정권의 관계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을 잘 판다. 강파리 정권입니다. 이 강파리 정권이 지난 정권에 흠집을 내고 외교부 통일부 할 것 없이 전 부처에서 외교상의 문제가 발생하든 말든 때로는 국익이 내팽개치든 말든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권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상당히 셉니다. 국민의당은 한일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 박근혜 정부의 잘못이 드러났다. 이렇게 지적은 하고 동의하면서도 그래서 현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권 여야 정당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국민의당 그 지적이 사실 일리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외교부 한일 위안부 합의가 중대한 흠결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밝혔는데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법적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 결정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 TF 나왔을 때 지적은 굉장히 그 맞는 지적이고 국민들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 지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알고 있었던 내용과는 좀 달랐다 하는 그런 점에서 좀 그 꼽을 수 있는 부분이 그 이제 비공개 합의문 뭐 말은 있었지만 실제로 있었다는 데모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를 꼽는다면은 이 피해 단체인 그 정신대 대책협의회 할머니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논쟁은 있었을지언정 얘기는 통보해준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그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합의다라는 부분을 통보조차 안 했다는 점,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새롭게 파악한 내용인데. 그 잘못된 점은 잘못된 거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생각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어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조금 한 달 정도는 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초반에 얘기가 나오다가 곧바로 이제 입장 표명을 했는데 이게 일본 결국 한일 관계하고 직결되어 있는 현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겠다 싶었는데 얘기를 꺼낸 게 도대체 어떤 맥락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런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성격을 얘기할 때 이제 여러 가지로다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은 마음이 여린 편입니다. 그래서 남한테 한 얘기, 예를 들면 대선 때 했던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적 부담을 많이 느끼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대선 그 과정에서 그 합의를 백지화하고 재협상을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 TF 발표 날 곧바로 이제 정신대 대책협의회와 그 소속 할머니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다시 해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적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조금 받았거든요. 근데 예. 문제는 이제 대일 관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물론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고 한일 관계는 정상화는 정상화고 이 두 가지 트랙을 다 쓰겠다 했는데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것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그 뭐랄까 좀 그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대목이 조금 마음에 걸린다 하는 대목이 우리가 그 일본 정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해주고 있는 고노다마. 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외무장관이 곧바로 지금 중동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고노 외무장관이 그 고노 관방장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보통 부자 관계가 아니고 그 고노 관방장관이 의원 시절에 이른바 간 이식 수술을 할 때 자기 간을 직접 내줘가지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예. 그런 그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외교장관을 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지금 개성공단 관련 부분에서도 개성공단과 관련돼서 그렇게 중대한 결정을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라든가 어떤 그 공식적인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 의견 없이 구두지시로 했다.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정책을 유턴하는데 벌써 미국이 오늘 제동을 걸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무부 예. 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이 우리는 철회했던 것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대일 관계, 대미 관계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지금까지 그 박근혜 정부 그 문제점은 문제점이고 이제 현 정부의 역량과 대응 능력 이것은 지금부터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예,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외교부와 통일부의 발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개하는 그런 형식이었다고 한다면 해가 바뀌고 2018년이 되면 문재인 정부가 그 문제점이 있던 사안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것인지 이 부분을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어떤 정치인이 세상을 떠난 지, 우리 곁을 떠난 지 6년이 되는 날입니다. 민주화 운동의 대부, 민주주의자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입니다. 공포에 대해서 잊어버리려고 그랬어요. 또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랬는데 사실대로 국민 앞에 고백을 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청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나한테 용서와 화해의 악수를 내민다고 하면 그 손을 잡을 용의가 있어. 네, 영상으로 먼저 만나봤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아주 신사적인 정치인, 여야 간의 대화도 잘하고 협상도 잘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정치인에게 주는 상이 백봉 신사상이라고 있었는데 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백봉 신사상의 단골 수상자였죠. 김은석 부소장은 상대가 되는 정당, 같은 당에서 일한 적은 없습니다만 네. 김근태 의원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는 기자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자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데 이상하게 기자들이 좋아하는 정치인들은 좀 불행하게 그렇게 되는 우리 현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꿈을 이루지 못했다. 거죠. 예. 손학규 그렇습니다.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그 김근태는 역시 당청 간의 갈등 중에 당의장을 하던 김근태예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청 갈등이 계속 극단적으로 가면서 결국은 굉장히 불행하게 그 정권을 마감하는데 일정 정도 역할을 같이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근태 전 의장이 또 불출마 선언까지 하고 당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뭐 일정 정도 감동을 주고 그런데 또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좀 안타까움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상대당에 있긴 했지만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김근태 의원 직접 만나보시거나 예, 가까이서 예. 한번 뵌 적은 예. 있는데 뭐 아주 친한 사이는 예. 아니고요. 근데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저분이 안 계셨으면 한국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이 정도로 꽃피울 수 있었을까 하는. 왜냐하면 기둥 역할을 했죠. 뭐 대부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구심력이에요. 많이 나갔다가도 돌아오면 항상 그분은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그런 힘을 계속 뿜어져내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고요. 좀 일찍 돌아가신 게 좀 매우 안타까운 그런 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우리 촛불혁명 같은 부분들을 또 보셨다면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본인 했던 노력들이 다 성과가 있구나 이렇게 보람이 있구나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걸로 남는 거죠. 오늘이 육죽이라는 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 정치권 입문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4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존해 있다면 이제 70살이 되는 거죠. 만 70세가 되시는데 그 학번으로는 65학번이고요. 그리고 71년도에 이제 서울대 성과대학에 입학했는데 그때 이제 도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도피 생활이 뭐였냐면은 그 서울대생 내라는 뭐 사건 여기에 연루돼가지고 이제 도피 생활을 하던 차에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학장이 변형윤 교수님이었어요. 변형윤 교수님. 예, 개인적으로는 제 결혼식 주례도 보신 선생님인데 그분이 도와줘가지고 졸업을 하죠.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83년에 이제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다가 자리매김되는 것이 83년도에 민청년, 민주화 운동 청년연합이라고 하는 단체의 의장을 맡습니다. 이 83년이라는 것이 어떤 시기냐면은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82년도에 이제 거의 경찰이 이제 캠퍼스 안에 상주를 하다가 83년부터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유화책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약간 이제 합법적인 공간을 약간 열어주는 그런 시기인데 이때 그 합법적인 운동체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만든 것이 민청년입니다. 그리고 이 민청년 초대의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85년도에 체포가 돼가지고 남영동 대공분실을 가죠. 남영동 대공분실을 가서 그때 이제 그 이근한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문을 받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고문을 그래서 받았다는 그때 거죠. 고문이 김근태 의장의 얘기를 이렇게 쭉 항상 보시면 알겠지만 말투가 항상 어눌하고 표정이 약간 좀 뚱하고 뭔가 몸짓이 부자연스럽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 그때 고문 후유증으로 인했던 그 파킨슨 병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이제 때문에 이제 치료를 받게 됐고 최종적으로는 이것에 대한 합병증, 폐혈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아까 화면 나오는 게 저기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저도 저때 빈소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15대 때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죠. 1995년에 입문해서 96년 15대 총선 때 국회의원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른바 비판적 지지론자들은 주로 이제 YS 따라가서 다 상도동계로다가 들어가고 후보 단일화론자들이 그리고 비판적 지지론자들이 이제 DJ 지지를 선언하면서 당시 평민당이었던가요? 예.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들어가고 이제 진짜 이제 정치 활동은 이제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그때 당의장을 하면서 정동영계 그리고 김근태계 하면서 양대 계보를 만들면서 정치 활동을 했던 거고 지금도 그 당시에 만들었던 단체가 민평연이라고 민주평화 연합인가 뭐 그렇게 개혁연대인가 그렇게 돼 있을 텐데 그 민평연에서 활동하던 의원들이 지금도 이제 여전히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주요구리라는 의원들이 제 기억에는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가 여기 민평련 소속이고요. 그다음에 이인영 의원, 유은혜 의원이 여기 그 민평련 소속이고 지금 이제 성북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기동민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마 그 당시에 보좌관을 했던 보좌관에서 의원회관 역시, 찾아가면 늘 기동민 의원이 김근태 키드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박문심 의원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김근태 의원을 과거에 취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김근태 의원을 추모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10여 년 전에 제가 김근태 의원을 직접 만나서 취재했던 이야기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밤사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김근태 최고위원은 먼저 상황이 어렵다는 말로 입을 열었습니다. 5.3일 지방선거 결과는 엄청난 충격과 좌절이었으며 지도부의 일원인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당내 지적도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 엄청난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정동영 의장과 더불어서 김근태 이렇게 둘이 책임지겠다. 굳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지만 정동영 의장이 선거 결과에 책임지고 물러나면서 당에 닥칠 어려운 상황을 처리해달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했고 고민 끝에 자신도 독배라고 해도 피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며 지금도 그 심경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당권에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차기 지도부를 담당하겠다기보다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할 거냐. 그게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지도부 구성과 관련한 당내 논의가 어떤 식으로 정리되든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합의와 단합입니다. 합의하는 것은 뭐든지 존중할 생각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끝으로 당이 선거 패배에 따른 좌절감을 딛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자신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근태 전 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평화개혁 세력 대통합의 미랄이 되겠다며 대선 불출마와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평화개혁 세력의 대통합을 위해서 전심전력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내일이 6주기입니다. 오늘 추모미사도 열렸고요. 많은 분들이 고 김근태 의원을 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O 총재가 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과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근태 의원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신다면 당신도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김근태 의원은 여야를 넘어서 많은 분들의 존경과 그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